며느리 핸드폰 속 내 이름은 파출부 그날 아들 집은 제 손에서 사라졌습니다. 나 74이라는 나이에 며느리 휴대폰을 본 순간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제 이름이 파출부였거든요. 그날 이후 그 집은 제 손에서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사는 74살 정윤희입니다. 제 얘기를 듣고 나시면 아마도 에이, 설마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하며 고개를 젓으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이건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제가 겪은 피가 마르는 실화입니다. 7개월 전 그 전화가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3개월만 아이 100일 때까지만 도와주세요. 소희가 산후 우울증이 너무 심해서 아들 윤재민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30년 넘게 정읍에서 혼자 농사 지으며 살았던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손에 들고 있던 고추 모종을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내 자식이 힘들다는데. 그날 밤 서울행 기차표를 끊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자도 볼 수 있고 며느리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소희도 어머니 덕분에 살겠어요라며 고마워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된장찌개 너무 짜요. 애가 안 먹잖아요. 부탁이 아니라 지시를 하는 말투였어요. 아이를 안을 때는 손에 상처 있으시니까 장갑 끼고 안아주세요. 애가 무서워해요. 좀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어머니가 끓인 된장찌개는 뭔가 특이한 냄새가 싫어요. 따로 드시면 안 될까요? 이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 싶었어요. 사사건건 시비처럼 들렸어요. 그리고 거실에는 좀 안 계시면 안 될까요? 민준이가 낯을 가리는지 자꾸 울어요. 일 안 하실 때 방에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점점 말투가 이상했어요. 그래도 저는 꾹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예민하겠지. 내 자식 힘들까봐 그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뎠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끔찍한 하루가 왔습니다. 오후 2시쯤이었어요. 청소기로 거실을 돌리고 있는데 식탁 위에서 소희의 휴대폰이 띵동, 띵동 울려댔습니다. 누가 급한 일이라도 생겼나? 유별나게 휴대폰이 많이 울렸거든요. 그래서 소파 위에 있는 휴대폰 화면을 무심코 봤어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창에 제 사진이 떡하니 보였거든요. 된장국 끓이다 찍힌 듯한 앞치마 두른 모습으로요. 그런데 그 옆에 적힌 이름이 파출부단 3글자가 제 온 인생을 무너지는 마음 아시겠어요. 손에서 청소기가 쿵소리와 함께 떨어졌어요. 심장이 가슴팍을 뚫고 나올 것 같았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파출부? 파출부가 뭐야? 그때 뒤에서 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거 보셨구나? 요즘 다들 그렇게 저장해요. 솔직히 말하면 시어머니는 가족은 아니잖아요. 필요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이니까요. 세상에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뭘 그렇게 잘해주시는 것도 없잖아요. 맨날 아들 하나 키운 걸로 평생 희생했다고 하시는데 저희한테는 그냥 돈 안 주는 가정부 같은 거예요. 편하잖아요. 공짜로 도와주시니까. 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동안 손가락까지 잃어가며 키운 아들, 그 아들을 위해 모든 걸 바친 내 인생이 공짜로 부려먹는 가정부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말문이 막히고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울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저녁
더 큰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근한 아들 재민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민아, 너 혹시 며느리가 엄마를 휴대폰에 파출부로 저장한 거 알고 있었니? 아들의 대답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엄마, 요즘 너무 예민하신 것 같아요. 피곤해서 그러나 그냥 재미로 저장한 거잖아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재미로? 30년 희생이 재미였다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며느리보다 더 충격적인 건 바로 제 뱃속에서 나온 이 아들이었다는 거리요.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엄마도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할 때만 부려먹다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파출부였던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불려도 싸다고요? 당신들 내 인생을 알기나 해요? 그 말을 차마 입 밖에 내진 못했지만 제 목엔 평생 그 울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1983년 전북 정읍. 23 꽃다운 나이에 사랑 하나만 믿고 결혼했어요. 하얀 원피스 입고 주례 앞에 섰던 그날 세상이 다 제 것인 줄 알았죠. 사랑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집은 방 한 칸짜리 셋방이었고 남편 월급 15만 원으로는 이것저것 내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했어요. 그래도 참고 버티다 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그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그런데 결혼 10년째 되던 해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1980년 그것도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날이었어요. 남편이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에 온 세상이 무너졌어요. 4살짜리 재민이를 업고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달려갔는데 거기 누워있던 건 제가 아는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외벽 작업을 하다 15층에서 추락한 남편.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은 모습을 보는 순간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빠, 아빠. 등에 업힌 재민이가 울어댔지만 저는 한 방울의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제 청춘도 같이 장례식장에 묻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전쟁이었어요. 4살짜리 아들 하나 달랑 안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33살 과부. 그때는 미망인이라고 불렸죠.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는 뜻으로요. 그래, 난 이제 죽은 사람이야. 하지만 재민이만큼은 살려야 해.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병원 간병인, 새벽에는 신문 배달. 하루 새 4시간 자면서 세계 일을 뛰었어요.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무릎이 아파 계단 오르기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우리 재민이만큼은 대학까지 공부시켜야지. 그 마음 하나로 온몸을 갈아 넣으며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 끔찍한 날이 또 왔습니다. 1998년 1월 매서운 추위가 몰아치던 날이었어요. 식당 뒷문이 꽁꽁 얼어붙어서 열리지 않았거든요. 억지로 밀고 있는데 쾅! 문이 갑자기 열리면서 제 손이 식기세척기 모서리에 끼었어요. 그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제 2번째 손가락이 날아갔습니다. 피가 쏟아졌어요. 바닥이 순식간에 빨갛게 물들었고 아픈 건지 뜨거운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구급차 안에서도 저는 정신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으로 우리의 등록금 벌어야 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손이 없으면 일을 못해요. 하지만 제 간절한 기도도 제 손가락은 끝내 살릴 수 없었습니다. 퇴원하자마자 다시 일터로 향했어요. 설거지는 어려웠지만 워낙 성실해서 다른 일들을 도맡아 했어요. 홀서빙, 재료 손질, 청소까지. 사장님도 저를 믿고 맡겨주셨거든요.
재민이 대학만 보내자. 그럼 다 끝이야.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키운 아들이 서울대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기뻐서 밤새 울었어요. 결혼한다고 했을 때는 제가 모아둔 2천만 원으로 혼수까지 직접 마련해 줬습니다. 9평짜리 판잣집에서 모은 돈이었지만 아들 행복이라면 아까울 게 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3년 후 손자 보고 싶어서 정성껏 반찬을 싸들고 찾아간 날, 소희가 현관에서 차갑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런 거 다음부터 가져오지 마세요. 냄새가 너무 역겨워서. 요즘 누가 이런 거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더니 제가 정성껏 담아온 반찬 봉투를 다시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췄습니다. 30년 동안 손가락 잃어가며 키운 아들, 그 아들을 위해 바친 모든 것이 냄새나고 역겨운 것이 되어버린 순간이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반찬 봉지 2개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누구지?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엄마도 가족도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와 아들에게 저는 그냥 언제든 치워버릴 수 있는 불편한 존재였던 거예요. 며느리가 제 손을 보고 아이가 무서워하니까 장갑 끼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 한마디가 지난 30년의 모든 희생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평생을 바쳤는데 고마워하기는커녕 불편해한다는 걸요? 어머니, 애가 무서워하니까 그 손으로는 안아주지 마세요. 이게 정말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날이 언제였는지 지금도 기억합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후 3시경이었어요. 손자 민준이가 열이 나서 보채고 있었거든요. 소희는 부엌에서 이유식을 끓이고 있었고 저는 거실에서 민준이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안아주면 금세 잠들 텐데 30년 전에 키운 재민이도 제 품에서만 잠들곤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손을 뻗어 민준이를 안으려 했는데 어머니, 소희가 부엌에서 뛰어나와 제 손목을 확 잡더군요. 애가 무서워하니까 그 손으로는 안아주지 마세요. 아이 정서에 안 좋아요. 그 순간 온 세상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손에는 2번째 손가락이 없습니다. 1998년 겨울 식당에서 일하다 잃은 그 손가락 말이에요. 그 손으로 재민이 기저귀 갈고 젖병 물리고 등 토닥이며 재웠던 그 손 저는 이제 익숙해졌어. 아무렇지도 않은데 단지 보기가 좀 그럴 뿐이지. 소희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생 그 손으로 내 남편 키웠다. 그런데 소희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더군요. 아, 그건 과거 일이고요. 지금은 어린 민준이 정서가 더 중요하잖아요. 요즘 어릴 때부터 육아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며칠 전부터 신호는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반찬 냄새는 싫어요. 저 반찬은 너무 짜요. 이러쿵저러쿵 변덕이 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는 밖에 있는 것도 보기 싫어했어요. 거실에 있지 말고 방에 좀 들어가세요. 애가 낯을 가려서요. 하나씩 하나씩 저를 이 집에서 밀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밤 결정타가 왔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복도를 지나는데 소희 방에서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스피커폰이었나 봐요. 또렷하게 들렸거든요. 언니,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시어머니가 또 삐졌어. 누구랑 통화하는 거지? 발걸음을 멈췄어요. 아니,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간병인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면 되잖아. 어차피 파출부처럼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간병인, 파출부. 그 단어들이 제 가슴에 못을 박
잔뜩 박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손가락도 징그럽고 민준이가 무서워할까봐 걱정이야. 애들은 뭔가 다른 걸 보면 트라우마 생길 수도 있다잖아. 그 순간 무릎에 힘이 빠졌어요. 복도 벽에 기대서야 겨우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날이 생각났어요.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실려가던 그날 구급차 안에서도 이 손으로 우리 애 키워야 해요라고 중얼거렸던 그날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소희야, 혹시 이 집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니? 소희는 우유를 따르던 손을 멈추더니 피식 웃었어요. 당연히 우리 거죠, 뭐. 어머니가 재민 오빠한테 주신 거 아니에요? 그 당연이라는 말이 저를 완전히 깨웠습니다. 제가 손가락 잃어가며 모은 돈으로 산 집, 아들에게 선물로 준 그 집을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며느리. 내일부터 민준이 안 본다.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안으로 짐 싸서 나갈 거야. 그 전에 내 남편한테 전해줘. 집주인이 집을 나간다고. 소희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퇴근한 재민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소희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재민아, 나 내일 정읍으로 내려간다. 엄마, 또 예민하게 그러시는구나. 왜 그러세요? 요즘은 다들 각자 생활하는 거예요. 소희도 나름 엄마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나름 감사하고 있어요. 그 한마디가 30년 희생에 대한 전부였나 봅니다. 재민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물어볼게. 며느리가 나를 파출부로 저장한 거 정말 알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니?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아들도 며느리와 한편이었다는 걸. 저는 정말로 이 집에서 가족이 아니라 불편한 존재였다는 걸. 그날 밤 30년 전 남편이 있을 때 붙어 있었던 낡은 여행 가방에 옷까지 몇 벌을 넣었어요. 그리고 아들 번호를 삭제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평생을 바친 자식에게 이런 대우를 받는다면 말이에요. 그 집,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그 사실이 며느리의 모욕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제 기억을 깨웠습니다. 그날 밤 11시 정읍으로 내려가는 마지막 기차를 타기 전이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거든요. 아들 결혼할 때 제가 준 그 아파트. 혹시 등기부 등본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설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을 리가.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급하게 24시간 무인 민원 발급기로 달려가서 등기부등본을 뽑아봤는데 소유자 정윤이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흘렀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제 명예 그대로였어요. 하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생각했어요. 아들 결혼할 때 선물로 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부동산 중개사가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 어머니 명의로 놔두시죠라고 했던 게 기억났어요. 그리고 그 집을 살 수 있었던 돈의 출처도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1998년 식당에서 손가락 절단 사고로 받은 산재보상금 3천만 원, 남편 추락사고 때 보험금과 회사 위로금 5천만 원, 정읍 외곽에 있던 반 몇천 평, 30년 만에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되면서 평당 3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올라 팔았던 그 돈 1억 6천만 원, 총 2억 4천만 원. 모두 제 피와 눈물, 그리고 남편의 목숨값으로 모은 돈이었어요. 내가 왜 이걸 잊고 있었지? 아마도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거예요. 내 것,
내 것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저를 파출부라고 불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 허름한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부동산 사무소 문이 열리자 맞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이 아파트 팔고 싶어요. 등기부등본과 신분증, 인감증명서를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부동산 사장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이 아파트 시세가 6억 정도 되는데 정말 파시는 거예요? 가족들이랑 상의는 해보셨고요? 상의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 집을 제가 팔겠다는데 누구랑 상의를 해요? 빠른 시일 내로 매수자 구해주세요. 시세보다 몇 천만 원 싸게 팔겠어요. 부동산 사장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 그러면 하루 만에 팔려요. 정말 괜찮으세요? 네, 빨리 정리하고 싶어요. 그렇게 저는 단 3일 만에 아들의 집을 팔았습니다. 매수자도 금방 나타났어요. 신혼부부였는데 5억 5천만 원 현금으로 바로 계약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오전 10시경 그 집 앞으로 등기소 직원이 공문을 배달했습니다. 매매 계약 완료. 3일 내 명의 변경 부탁드립니다. 소희가 택배인 줄 알고 문을 열었다가 그 공문을 받아든 순간의 표정. 지금 생각해도 속이 시원해요. 30분 후 재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진짜 집을 팔았다고.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응, 팔았다. 미쳤어요. 우리가 어디 살라고. 네 돈으로 산 집이었니? 차가운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그게 아니라 엄마가 주신 선물이잖아요. 뭐 줬다고? 언제 줬니? 명의 이전 한 적 있나? 침묵이 흘렀어요. 재민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며느리가 나를 파출부로 저장한 거 정말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니?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건 알고 있었구나. 그 순간 모든 게 끝났어요. 며느리는 그날부터 이삿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진짜 이럴 수 있어요. 설마 진짜 팔 줄이야.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이미 정읍으로 내려와 있었어요. 일주일 후 재민이가 정읍까지 찾아왔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문도 열어주지 않았어요. 재민아,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어떻게 자기 엄마를 파출부로 부르는 걸 가만히 두고 볼 수 있었니? 그건 소희가 그냥이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일주일 뒤 들려온 소식. 재민이 가족은 소희 친정 근처 전세로 이사했다고 하더군요. 전세금 보증금을 걸고 월세 50만 원짜리 투룸이라고 아이 울음소리 때문에 윗집에서 계속 항의 온다고 소희가 스트레스로 또 우울증이 재발했다고 그제야 깨달았나 봅니다. 시어머니 집에서 함께 지낼 때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았던 게 얼마나 큰 혜택이었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너무 심하게 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결과일까요? 그날 이후 전화 한 통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정윤이는 지금 전북 정읍 외곽 버스가 하루 2번만 오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어요. 아침 6시 닭 3마리가 꼬꼬댁 울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예전 같으면 민준이 깨겠네 하며 전전긍긍했을 텐데 이제는 그저 미소만 지어요. 응, 알았다. 곧 나갈게. 닭장에서 갓 낳은 달걀 3개를 주워와서 된장찌개를 끓여요. 아무도 너무 짜다, 냄새 난다 안 해요. 제가 좋아하는 대로, 제가 먹고 싶은 대로 끓이면 그만이에요.
8평짜리 컨테이너 하우스, 500평 텃밭, 아파트 6억에서 5억 5천 받은 돈으로 이 모든 걸 현금으로 샀어요. 남은 정기예금에 넣어뒀고요. 아이고, 할머니는 부자시네. 마을 사람들이 놀라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제야 제 삶을 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비닐하우스에서 상추와 쑥갓을 키워요. 손가락 하나 없는 이 손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오히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전엔 이 손을 보고 애가 무서워한다던 며느리. 이제는 이 손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해요. 제 자유를 가져다 준 손이거든요. TV는 없어요. 대신 20년 된 낡은 라디오가 있어요. KBS FM 라디오에서 1080 노래가 흘러나오면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곤 해요. 사랑이요. 안녕히 가세요. 이은미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이 핑 돌 때도 있어요. 그때는 제 젊은 시절과 남편 생각이 나거든요. 저녁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소주 한잔 해요. 어제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할머니 모임에 갔어요. 16세 김 여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윤희 씨는 자식분이 없으세요? 이렇게 혼자 계시니? 있긴 한데. 피는 나눴지만 마음은 안 못 나는 것 같아요. 담담하게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서러워서 울었을 텐데 이제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김 여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시더라고요. 그럼 우리끼리 가족하자. 우리는 서로 상처 안 주잖아.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처음 들어본 말이었거든요. 서로 상처 안 준다. 가족인데 상처를 주고받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상처 안 주는 관계도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썼어요. 2014년 12월 3일. 오늘 김 여사님이 가족하자고 하셨다. 살면서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의 엄마가 아니라 그냥 정윤이로 인정받는 기분이다. 가끔 궁금해요. 재민이는 며느리랑 손자 데리고 잘 살고 있을까? 소희는 여전히 우울증으로 힘들까? 민준이는 할머니를 찾을까? 하지만 후회는 안 해요. 평생생 파출부 취급받으며 살 수는 없었거든요. 어제 마을 우체국에서 소포 하나가 왔어요. 정윤희님 앞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재민이 필체 같았어요. 안에는 민준이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민준이가 할머니를 찾아요.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어요.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아직은 안 되겠어요.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지금의 저는 행복해요. 누구 눈치 안 보고 누구 비위 안 맞추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해 먹지? 생각하는 것도 즐거워요. 된장찌개든 김치찌개든 제 입맛에 맞게 끓이면 되니까요. 정윤이는 더 이상 누구의 파출부가 아니에요. 누구의 불편한 존재도 아니고요. 그냥 정윤이에요. 74살 당당한 정윤이에요. 사람의 정은 주면 줄수록 깊어지고 아껴주면 아껴줄수록 따뜻해지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정을 무시하고 그 희생을 모욕한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긴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당신의 존엄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파출부도 아니니까요.